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인데요. 박 장관은 검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 나와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그 이전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재판에 넘길지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아무개의 혐의 유무 그리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이 한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입니다. 지난해 한 재소자의 진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맡았지만 이달 초 대검은 연루 검사들의 혐의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그리고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중교사 의혹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는 게 박 장관의 주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 점검하라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행사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검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듭되는 수사 지휘에 불만을 드러내는 기류도 감지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의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MBC가 이런 내용이 담긴 대검 감찰부 조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증언자를 물색하기 위한 당시 수사팀의 노골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당시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며 지난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한 한은상 씨. MBC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1월 한 씨를 만나 조사한 진술 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0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던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선 돈을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은 한 씨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줄 만한 증인을 찾아 나섭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수사팀은 즉시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 씨의 사건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한 씨의 면회 기록과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한 씨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한 뒤 회유책을 준비하는 이른바 맞춤형 전략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한 씨가 건강이 안 좋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수사팀은 구치소의 병상 자료까지 확인하고 직접 수사관을 보내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한 씨처럼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재소자들은 확인된 것만 8명. 당시 불려갔던 재소자들은 수사팀이 자신들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재심을 도와주겠다. 별건 내사 사건을 봤는데 내용이 심각하다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대검 감찰부에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검찰 측 증인으로 최종 선발된 2명의 동료 수감자는 재판에 나가 구치소에선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고 말했다며 한 씨의 진술 번복을 거짓말로 몰아세웠습니다. 임은정 연구관은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지만 대검 연구관 6명의 단 하루 회의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특수수사기법이라 불려온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관행에 뒤늦게나마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과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 기자, 공소시효가 지금 닷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미 5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6천 쪽 분량의 기록과 증거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주문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열어 판단하라는 건데요. 이문정 연구관이 이미 기소를 염두에 두고 공소장까지 써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대검 감찰부는 재판에 넘길 시간은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종결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하고 검토하라고 한 거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실제로 재소자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위증을 시킨 검사도 처벌을 받는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지난해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증폭시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달 초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 3과장으로 바꾼 직후 사퇴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 조사해온 이문정 연구관은 사건에서 손떼게 한 조치였습니다. 윤 총장 사퇴 다음 날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자 박 장관이 직접 조사 기록을 보겠다며 수사 지휘 가능성을 일찌감치 내비쳤습니다. 그 결과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관행에 잘못이 발견됐고 이걸 덮으려 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겁니다. 일각에선 재소자 김 씨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라는 지휘를 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에 논란이 일 것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풀이됩니다. 22일 공소시효 전 검찰이 재소자 김 씨를 재판에 넘길 경우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 검사의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위증 교사 혐의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검찰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검찰 반응이 나왔습니까? 대검은 아직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 당시에도 대검은 장관의 지휘를 놓고 형성적 처분, 그러니까 수사 지휘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대검이 수용 여부를 밝힐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 지휘가 나온 직후 대검은 자체 회의를 소집했는데 지휘에 따른 향후 절차 정도만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장관의 수사 지휘가 거듭되면서 좀 무감각해졌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검은 이르면 내일 박 장관이 지시한 부장단 회의를 열어 사건의 최종 처리 방향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에게서 피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혈전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계속 맞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60대 여성은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이 여성은 이번 달 6일 숨졌습니다. 여성을 부검해봤더니 피 속에 혈전증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정부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 백신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숨진 여성이 장기간 기저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였고 사망 당시 의료진도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겨 사망한 게 아니라 백신과는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정부 조사반은 혈전은 특이한 질병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앉아있거나 오랜 시간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잘 생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아니라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17,000여 명 정도가 1년에 진단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맞아도 된다며 질병청 직원들도 접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접종자는 62만 1,734명.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하루 새 252건 접수됐고 추가 사망 신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혈전이라는 게 혈관 속에서 피가 굳는 거잖아요. 주로 어떨 때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혈전은 혈액이 응고된 덩어리를 말합니다. 혈관이 손상되거나 동맥경화 같은 이상 반응으로 혈류가 느려져 정체될 경우에 생기는데요. 혈류가 느려지는 건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혈전이 무서운 게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심근경색이나 뇌혈전, 폐색전증 모두 혈전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혈전으로 인해 생기는 혈전증은 고령일수록 특히 많아져서 미국은 80대의 경우 보통 인구 10만 명당 500명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이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발생률이 높지만 국내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처럼 오래 누워있는 경우가 아니면 흔히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혈전증 발생률은 유럽이나 미국의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혈전이 생겨서 숨졌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나라들도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겁니까? 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 중에서 혈전이 생긴 걸로 보고된 사례는 대략 4명 정도입니다. 혈전이 백신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유럽 23개 국가들이 같은 제조번호나 혹은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 6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혈전은 부작용으로 보고되지 않았고요. 유럽의 실제 접종에서 혈전이 37명에게서 나타났는데 비율로 보면 0.0002%, 이 정도면 자연적인 발생률 정도입니다. 또 혈전 관련 질환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했는데요.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는 13명에게서 혈전 관련 질환이 발생했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도 같은 질환이 15명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백신 때문에 혈전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약품청이 나섰어요. 내일 특별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 중 혈전이 나타난 경우가 극소수여서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인플루엔자나 자궁경부암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도 혈전증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났었거든요. 유럽의약품청 EMA도 이미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들 질환을 유발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건데요. 유럽의약품청이 새로운 자료에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8일 결론을 내릴 텐데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여의도에선 더현대 서울백화점에 이어 증권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회사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나흘 전 이곳에서 일하던 증권사 직원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다른 직원과 가족 등 모두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빌딩은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고 사무실 내 밀집도가 낮은 데다 업무상 층간 이동도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근무하며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회사 외부에서 동료들끼리 식사를 한 것이 확산의 계기가 됐습니다. 구내 식당이 없어 팀별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 백화점인 더 현대서울이 가까이 있고
확진자 중 일부는 사람들이 몰리는 IFC몰에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9명,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봄철을 맞아 주말 이동량도 늘어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자 방역 당국은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그 3차 유행의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좀 안 되고 개편안으로의 전환은 지금 현재 쉽지 않다고 보고,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상 회복은 모두가 차별 없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포용적 회복입니다. 완치자들이 직장에서 무급 휴가나 퇴사를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 대우를 하는 보험사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연달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에 4명이 한국계 여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보고 나서 특파원 연결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5시 45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피드먼트로 한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몰려있는 이곳은 잇따른 총소리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 업소에서 3명, 이어서 건너편 업소에서 1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분이 생존하신 분이 총알이 빗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옆에 업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신고를. 숨진 4명 모두 업소에서 일하는 한국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70대 초반의 박모 씨, 50대 초반의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We just heard numerous gunshots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 They're really nice girls. They just do great massages. They do great massages over here. So it's just unfortunate. 이보다 1시간 앞서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Multiple people had been shot. Our deputies arrived on the location, located 2 people deceased inside and 3 other individuals that had been shot. 여기서도 모두 4명이 숨졌는데 2명이 중국계 여성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21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화면을 확인해 3건의 총격 사건 모두 그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대상인 업소의 주인도 그렇고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여서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특파원,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에 용의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라면서 미국의 한 기자가 공개한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국이 코로나를 은폐했다. 우한의 연구소에 들어가려는 조사단을 막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미국인 50만 명을 코로나로 죽여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게 중국의 계획이다. 그러니 미국인들이 이 시대 최고의 악인 중국에 맞서 싸우자고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경찰관이 현장 근처에 다른 마사지 업소를 돌면서 한 얘기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데요. 이 업소 주인들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교민께서 전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분들이 주위 업소에 오셔서 백인 남성이 총격을 가하고 아시안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러니 문을 빨리 닫고 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 나와서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미국답지 않다고까지 했는데 들어보시죠.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네, 올해 있었던 일만 다시 짚어봐도 1월에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90대 할아버지를 길에서 밀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4살 할아버지를 땅에 밀쳐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얼마 전이죠. 뉴욕에서 83살 한국계 할머니한테 주먹질에 침 뱉는 행패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 신고받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접수한 사례를 보면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이걸 유형별로 나눠보니까 언어폭력이 68%로 가장 많고요. 기피가 21%, 그러니까 이 동양인이 오면 카페에서 자리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물리적 폭력이 11%였습니다. 또 피해자 출신 국가는요. 중국계가 42%, 한국계가 그다음인 15%로 나왔고 이어서 베트남계, 필리핀계 순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피해가 계속되면서 지금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애틀랜타의 이 전 한인 회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많이 불안해하고 특히 이렇게 아시안이나 한국인들이 이렇게 관련이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인들도 그렇고요. 미국 언론들도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실제보다 덜 부각됐다는 점을 최근에 지적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인구의 6%인데 12%인 흑인의 절반은 됩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운동을 계기로 해서 흑인 인권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 아시아계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투기 자금 60억 원을 몰아준 북시흥 농협 사무실 그리고 LH 직원의 조롱글이 올라왔던 온라인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오가며 자료를 뒤지고 필요한 자료를 복사합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들이닥친 건 오전 10시쯤 6시간이 넘는 압수수색 끝에 대형 박스 3개를 들고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많이 자료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알겠죠. 순수하게 응해 주셨나요? 국토부 측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국토부 직원들의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의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같은 시각 경기 북시흥 농협 본점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LH 직원들이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심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LH 직원들 대출 자료 확보했나요? 또한 이들의 대출 창구 역할을 한 북시흥 농협 지점 2곳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북시흥 농협은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매매가의 70%가 넘는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희가 더 당황스러워요. 경찰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국 본사에 메일로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고 서울의 한국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사무실 주소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버가 미국에 있는 만큼 자료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에서 LH 직원들 외에도 농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등본상엔 분명 농지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농사는커녕 고물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들은 중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중장비와 함께 쓰레기가 잔뜩 쌓인 땅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엔 분명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 실제로는 고물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소유자는 3명, 이 중 1명은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이 땅을 수억 원의 대출을 끼고 8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봤어요. 서울 사람이. 자주 거래하지 않아가지고 얼굴 잘 못 봤어요. 또 다른 밭도 마찬가지. 분명 농지인데 농작물 대신 폐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소유자는 2명, 1명은 캐나다 국적입니다. 농사를 짓던 곳이었어요? 법문상, 무허가 법문상. 2~3년 되죠. 한 기억. 이 일대 땅 주인들 중엔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처럼 아예 타 지역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엔 너무 멀리 살고 있어 투기 사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3, 4일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남, 청담동, 동대문, 하남, 미사, 용인 이런 분들이 자가용 타고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출퇴근하기에는 적절하진 않다. 지나치게 대출이 많아 보이는 토지들도 18건이나 됐습니다.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했다고 하기엔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대출이 한 60%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하고서는 농업 변경 수익이 제대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4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입한 이른바 쪼개기 땅도 6건 나왔습니다. 땅 주인들 중엔 90년대생들도 3명 있는데 대출금이 10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거래된 논밭만 조사한 겁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 지역의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정부가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로 팔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까지는 대체 왜 그냥 방치를 했던 건지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안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 20명에 대해 정부가 이익 환수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금 보상만 해주고 땅이나 분양권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급한 대로 LH의 내규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토 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주택,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사들인 땅이 농지인 경우 강제 매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위법한 행위로 판명이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왜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당장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갖고 있고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2015년 농림부 조사 결과 각종 예외 규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한 농지가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 매각 명령을 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킨 건 LH 직원들이 아니라 허술하게 손 놓고 있었던 정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차 가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체의 촬영과 녹음은 금지됐고 다른 참석자가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입장문 대독 후 등장한 A씨는 준비해온 발언문을 취재진 앞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담담했던 목소리는 곧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 제가 설 자리는 없다고 느껴졌다며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떨리는 숨을 고르기 위해 A씨는 발언문을 읽다 몇 번을 멈춰야 했습니다. A씨는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고인이라며 고인이 사법 절차를 밟는 대신 방어권을 포기하면서 피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이었다며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또 민주당이 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과 사건 왜곡,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용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252일 만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등은 이 사건으로 얻어야 했던 교훈이 선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 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일입니다. 박 전 시장은 작년 7월 전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혜련입니다. 요즘 배달앱에서 음식 고르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음식점마다 달린 평점이나 후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평점 하나에 가게가 대박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문을 닫기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별점을 분석해 봤는데요. 각종 조작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이나 병원 등을 검색하면 바로 뜨는 별점과 리뷰.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을 인증한 사람만 쓸 수 있어 진짜 리뷰라는 게 네이버 측 광고입니다. 영수증 리뷰는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00%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뢰성은 있는 것 같겠네요. 과연 그럴까? 서울이 동물병원은 평소 하루 20-30명이던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5명으로 줄었습니다. 초진 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하지? 알고 보니 원인은 네이버 별점. 1점짜리 최하점이 달리면서 손님이 실종된 겁니다. 그런데 1점이 나온 영수증 정보를 클릭해보니 자기네 병원이 아닌 치킨집 영수증이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작성을 한 거가 보여서 아니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이 영수증 자체부터 일단은 저희 병원 영수증이 아닌 거예요. 치킨 영수증. 뿐만 아니라 2점, 3점 별점도 줄줄이 달려 영수증 리뷰를 확인해보니 엉뚱한 정형외과에다 서울 아닌 부산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출처 모를 리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제 있는 병원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1년 전 문을 연 이 베트남 음식점도 한순간에 가게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아이디로 2점짜리 별 6개가 일제히 달리면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제가 그날 근무를 매장에서 실제로 했고 그날 6번 오신 손님은 없었거든요. 업주들에겐 영수증 원본도 공개해주지 않아 이 업주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영수증 보게 누르면 그냥 사업자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뭘 시켰는지 몇 시에 왔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리뷰 관리도 버거운 판에 네이버 허위 별점에 시달리느라 피가 마른다고 말합니다. 허위 리뷰가 주로 새벽에 달리는 탓에 인천의 음식점주는 밤을 새다시피 하며 한 달에 허위 리뷰 70건을 찾아내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가 돼버렸어요. 검증을 해야 되고 증거 자료를 다 캡처를 한다거나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70건이 넘는 거를.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를 도입한 건 2019년 말. 참여를 늘리기 위해 리뷰당 50원에서 최대 500원의 포인트를 주면서
네이버 리뷰는 10달 만에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실제 영수증을 인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자랑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수증의 내용을 바꿔도 아예 가짜 영수증을 넣어도 평가가 가능했는데요. 더 황당한 건 네이버의 대응입니다. 이런 명백한 가짜 후기를 찾아서 신고를 해도 삭제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김밥집. 네이버에 1점짜리 별점이 달린 다음 날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뷰 조작 업체였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리뷰를 삭제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좋은 리뷰를 달아줄 수 있겠다고도 하고요. 이런 연락을 받은 자영업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뱃살같이 전화가 오죠. 요즘 힘드시죠? 라고. 요즘 순위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이버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연락. 인터넷에는 영수증 없이 리뷰를 조작해준다는 업체가 넘쳐납니다. 3만 원이에요. 하루에 20개에서 30개씩. 적게 하는 데는 2개. 이렇다 보니 SNS를 통해 영수증을 사고 팔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라로 찍으셔서 그냥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결제 취소한 영수증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영수증을 어떻게 인증하고 있는 걸까? 네이버 측은 소비자가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면 첨단 문자 인식 프로그램인 OCR이 진짜인지를 판독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영수증에서 결제 날짜를 지워도 통과, 전화번호와 가맹점 번호를 지워도 통과돼 실제 영수증으로 인식됐고, 영수증을 반만 찍는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을 마음대로 써넣어 채우기만 하면 통과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영수증이 아닌 제가 직접 이런 빈 종이에 글자를 써서 영수증으로 인식하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써도 마찬가지. 영수증으로 인식돼 가짜 별점을 남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증 인증이 허술하다고 지적하자 네이버는 일부 문제일 뿐이라며 업주들이 요청하면 허위 리뷰는 삭제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이번엔 취재진이 한 동물병원 영수증의 날짜를 조작한 뒤 거북이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허위 리뷰를 달았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은 네이버 측에 영수증도 허위이고 자기네는 거북이 치료는 하지도 않는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나흘 뒤 네이버에서 돌아온 답은 삭제 불가, 영수증이 정상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고통스럽거든요. 업체의 영수증도 아닌 것으로 한 장의 영수증 가지고서도 몇백 개의 리뷰를 맘만 먹으면 다 할 수도 있고. 네이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별점제를 없애고 리뷰도 첫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며 영수증 검증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속보입니다.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간 건지, 아이의 친아버지는 누구인 건지 숱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여성은 오늘도 취재진 앞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집에서 숨진 3살 배기의 진짜 엄마로 밝혀진 48살 성모 씨. 끝까지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네. 석 씨는 취재진을 향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며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경찰이 석 씨를 구속한 건 미성년자 약취죄, 즉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대 딸이 낳은 친손녀와 바꿔치기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석 씨를 검찰로 넘기면서 아이의 사체를 몰래 감추려 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석 씨가 빈집에서 숨진 아이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달 9일.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석 씨의 남편이었고 신고 시점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하루 사이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바꿔치기한 손녀딸의 행방입니다. 경찰은 석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병원 진료 기록과 통화 내역을 모조리 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 인물, 생활관계, 실제 B 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또 석 씨가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숨진 아이가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만 석 씨가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데 대해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여성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 던킨도너츠에서 여직원들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직원들은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직원은 직급을 강등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며칠 전 봄맞이 환경 대청소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 단정한 복장을 지시하면서 빨간 글씨로 화장 필수라고 강조해놨습니다. 본사 관리자가 각 지점장들에게 보낸 이 지침은 곧 모든 매장 직원들에게 공지됐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화장을 꼭 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사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직원 사진까지 찍은 지점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사진을 찍는 게 싫어서 마스크를 더 올렸었다고 했습니다. 본사 관리자의 공지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고 불시에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 필수 같은 말이 안 되는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직원들의 말입니다. 업무 능력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화장의 유무에 따라서 제 인사적인 진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공지에도 일찍 나오느라 또는 하기 싫어서 깜빡해서 못했다는 변명하지 말고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다. 풀 메이크업은 아니라도 예쁘게 하고 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던킨도너츠의 성차별적 지침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휴직 전에 점장이었더라도 복직한 뒤엔 점장 아래 매니저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여초 직장이고 저희가 원장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실제로 임금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급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것도 이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거죠. 본사인 SPC 측은 화장이 필수라는 공지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일부 직원에게 전달된 건 맞지만 해당 문서는 인지 즉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자의 직급 강등에 대해서는 점장 자리가 없는 경우 부득이 다른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고 직급만 다를 뿐 급여는 휴직 전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전주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3시간 가까이 구조 작업을 벌여서 이 기사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이었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려앉아 굴착기를 덮쳤습니다. 잔해와 구조물 사이에 낀 굴착기에 찌그러진 운전석에 남성 한 명이 갇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북 전주의 5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5층짜리 건물을 헐어내다가 지붕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갑자기 비좁아진 운전석에 낀 남성을 구하려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조금씩 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굴착기 기사의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는 상황. 소방대원들은 이 기사에게 진통제를 놔주며 기어이 운전석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여 분에 걸친 사투 끝에 무사히 굴착기 기사를 구조해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장비를 통해서 조금씩 2차 손상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구조물 일부가 안전 가림막을 뚫고 나가 인근 도로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붙어있던 터라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근로자 해당 부분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동양 조사는 좀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그러고 그러진 않아요. 경찰은 안전 책임자를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상황에서도 계속 달아나던 이 운전자, 잡고 보니까 만취 상태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면허도 없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고속도로를 암행순찰하던 순찰차 앞으로 흰색 SUV가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시속 160km 넘는 속도로 쫓아가는데도 꼬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급기야 터널에 이르러서는 휘청거리며 속도를 줄이고 비틀거리며 갓길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순찰차가 집요하게 추격하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도망가는 차량. 중앙선을 넘나드는가 하면 과속방지턱도 무시하면서 끝까지 도주를 시도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도 2km 이상 계속됐던 도주국은 이 산길에 들어서서야 끝났습니다. 총 10km를 쫓아가서야 잡은 SUV 운전자는 28살 이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154%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는데 심지어 무면허였습니다. 2년 전 이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성능이 저희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지금 고성능 차량으로 많이 개편이 되면서 대부분 도주 차량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고속도로에 암행 단속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난폭 운전이 줄기는커녕 3년 전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달 평균 적발된 사례는 660건. 위험천만한 도로 위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학대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26개월 아이는 몸 곳곳에 멍이 들었고 밤마다 일어나서 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겉옷을 벗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벗겨지질 않자 갑자기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 밀쳐버립니다. 다시 아이를 끌고 오더니 이번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팔을 흔들어댑니다. 간신히 옷을 벗은 아이가 칭얼대자 옆에 있던 동료 교사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손으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의 낮잠 시간. 처음엔 아이의 가슴을 살살 토닥이다가 좀 지나자 퍽퍽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참지 못한 아이는 누운 채로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폭행은 CCTV에 녹화된 4분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CTV에 잡힌 피해 어린이는 생후 26개월 된 김모양. 김양의 부모는 지난 1월 김양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양의 팔과 다리 등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어린이집 근처에 가면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엄청 불안해하고 잘 때도 자꾸 새벽에 자꾸 깨고 울고 엄청 화났어요. 엄청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 교사 중 한 명은 어린이집 학급 수가 줄면서 지난달 말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교사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과했습니다. 나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 아무튼 관리 못한 잘못이고 같이 있던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게 된 게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까.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 중이라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24시간 무인 점포만 골라서 현금을 털어간 일당이 한 달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CCTV에 찍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태연하게 범행을 하던 이들은 전국 25개 시군을 넘나들면서 무인 점포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24시간 무인 점포. 인적이 드문 새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점포로 들어옵니다. 여성이 망을 보는 사이 남성은 현금이 든 무인 결제기의 잠금 장치를 뜯어냅니다. 여성이 안을 뒤져 현금 다발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춘 듯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장 정리하러 나갔다가 금고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보니까 열려있더라고요. 자물쇠가 부서진 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고가 털린 거는 처음인데 좀 많이 놀랬죠. 이 남녀는 하루 전에는 청주에 있는 무인 점포도 똑같은 수법으로 털었습니다.
범인들은 가게 내부에 있는 CCTV 7대가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찍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다가온 거죠. CCTV 앞에서도 대범했던 이들의 범행은 결국 CCTV 때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버스와 도로의 CCTV에 남겨진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녀는 지난 한 달여간 강원도 속초 등 전국 25개 시군에서 34곳의 무인 점포만 골라서 1,8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관에 일정 금액의 현금이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이들은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의 경우 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좁은 마을 도로에서 승합차가 유기견을 덮쳐 개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유기견을 치고 간 운전자의 말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마을. 좁은 도로 위에 유기견 4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유기견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당황한 개들이 우왕좌왕하며 피하려 하지만 한 마리가 그대로 바퀴 밑에 깔립니다. 놀라 달려온 주민의 차 두드림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는 승합차. 차에 깔린 개는 즉사했습니다. 함께 있던 4마리의 개들은 아빠 개와 형제 개 등 모두 한 가족. 주인 없는 유기견이긴 하지만 평소 마을 고철소 근처에 살면서 주민들의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동네에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아빠견 이름이 이제 짱구라는 친구였고 죽은 개 장군이라는 친구. 압대가 되니까 따라 나오다가 그 봉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 직후 남은 유기견 가족의 행동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빠견이 그 새끼 사체의 주의를 맴매는 구성애가 되게 강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을 분노케 한 건 승합차 운전자의 적반하장식 반응이었는데요. 유기견인데 이거 죽으면 어떠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 이런 발언을 삿대질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닿은 운전자는 개들이 자신의 차로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상황은 이런 주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개들이 바쁘시는 분 따라서 길목을 따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스타일스가 쫓아 나오고 있는, 개들이 뛰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는 상황에서 뒤에서 덮친 거거든요.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정적 신호나 잠깐 기다려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없었고, 이건 명백히 사실 고의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물보호단체는 승합차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권 단일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박 후보는 여성시장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 기자회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틀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제치고 여권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낡은 행정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10년간 방황한 후보로 깎아내리며 자신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뒀던 후보, 철새 정치를 지난 10년간 해온 방황하는 후보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는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서울시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30%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일명 화끈 임대료 지원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 후보는 피해자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죄송한 일이 서울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여성 시장으로서 저는 2배로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회견 뒤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캠프 인사들에 대한 사과를 박 후보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막바지에 새로운 제안을 추가하면서 협상이 더 꼬이는 모양새인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일 단일화를 목표로 오늘부터 시행하려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힘들지 않겠어요? 결과에 대한 합리적 승복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의 가상 대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게 박영선과 단일화하자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반면 무선 전화만 아니라 유선 전화도 10%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보수 성향 노령층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국민의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막판 줄다리기 속 두 후보는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조직의 힘이 강한 쪽이 유리할 거고요. 20대, 30대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에서 박영선 후보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겉으론 이틀 앞으로 다가온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엔 여론조사 문구에 합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36억 원을 보상받은 것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관여한 적도 없고 이득도 없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일부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쟁점이 뭔지 따져봤습니다. 지금은 5천 가구가 들어서 있는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지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는 이 일대 4,443제곱미터를 1970년 상속받았습니다. 2009년 말 이 토지가 보금자리 지구에 편입돼 오 후보 처가는 36억여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 후보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 후보는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된 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2006년 3월 달에 그 땅이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후보지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일주일 만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건 2006년이 아닌 2009년.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이자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겁니다. 오 후보는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 때였다며 자신이 개입해서 개발 계획을 바꾼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보십시오. 이 위치를 빼고서 이 지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오 후보는 나아가 당시 이 땅의 위치와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2차례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놓고 어떻게 그 땅의 존재를 모를 수 있냐는 겁니다. 오 후보는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몰랐다는 표현은 당시에 수용전 절차가 진행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땅이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처가 토지는 1970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강제 수용돼서 손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분은 섭섭한 것이요. 평당
270만 원이라는 건 지금 계산이 다 나와 있고요. 당시의 주변 시세는 분명히 300만 원이 넘었고요. 하지만 원래 그린벨트였던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된 게 어떻게 손해일 수 있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손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린벨트로 계속 있었으면 땅의 값어치 자체가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무상급식 사퇴로 서울시장직을 내려놨던 후보는 이번엔 이 문제로 양심 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며 또다시 사퇴를 내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미국과의 중요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의 첫 해외 순방이고 11년 만에 미국 외교 안보 투톱의 동시 방한입니다. 곧바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열렸는데요. 지금 외교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 외교장관 회담은 좀 전에 끝난 거죠?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저녁 8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예정됐던 시간을 넘겨 1시간 45분간 진행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사말에서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서 한국계 4명이 희생된 것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우영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We'll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Japan,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양국은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 국방장관도 회담을 가졌는데 오스틴 장관도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와 중국 견제인 것 같은데요. 내일 회담에선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내일 오전 이곳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의 4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담이 5년 만에 열립니다. 회담이 끝나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합의문에 대한 가서명을 진행한 뒤 한미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원칙적 수준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 방안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미 공동성명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오늘 광주에선 매우 의미 있는 사죄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이 총을 쏴 숨지게 했던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가해자인 계엄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한 건 처음인데요. 이 사죄가 당시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공수부대원이었던 사내가 무릎을 꿇은 채 묵혀둔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주선 사람들은 이 공수부대원의 총격으로 숨을 거둔 한 청년의 유가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 동생을 잃었던 유가족은 그를 끌어안으며 야속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보냅니다.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그해 5월 23일 7공수여단 소속 중사였던 이 남성은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낮 2시쯤 남구 노대동을 순찰하다 겁을 먹고 도망가던 시민을 발견한 뒤 끝내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가 된 이 남성은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희생자는 25살의 박병현 씨. 농사일을 도우려 고향 보성으로 가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고 가해자가 된 남성은 용서를 빌기 위해 유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피해자 묘비도 찾아 참배했습니다.
감추려고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상황만 도래가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번 사죄를 계기로 더 많은 군인들이 양심 고백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양심 고백을 꺼리는 이런 그 계엄군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도망치는 비무장 시민들을 겨냥해 총을 쐈다는 건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했다는 계엄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나온 부검인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 제일 심한 경우라면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췌장 파열의 경우 사고로는 보기 어렵고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만에 열린 네 번째 공판. 머리와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정인이의 사진이 법정에 공개되자 방청석에선 탄식의 울음까지 터져 나옵니다.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19년 동안 3,800여 건을 부검한 김 씨는 먼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된 췌장 파열 역시 2번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수로 정인이를 떨어뜨려 죽게 됐다는 양모의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다 생기는 사고에선 이런 치명적 복부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며 손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췌장이 파열됐을 가능성을 묻는 장 씨의 변호인에겐 소아에겐 심폐소생술로 이런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며 관련 논문에도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정인이의 췌장은 최소 2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힘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엄마 장 씨는 정인이가 강한 외부 충격으로 복부가 손상된 것이란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오는 순간 이마를 만지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상황 여자 상황제 엑스맨. 네. 어제 상황제 말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엑스맨까지 나왔네요. 네, 정리해보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토론도 못한다고 비판을 했더니 안 후보가 상황, 그러니까 왕위에 군림하면서 단일화 협상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며 김 위원장에 대해 반격을 했던 건데요. 오늘은 당 대변인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까지 추가로 공격한 겁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그 야당의 리더시니까 그런 입장에 계신 분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때리시니까 세간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보낸 엑스맨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자칫 이적 행위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상황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을 돕는 엑스맨이다 이런 말인데요. 심지어 이적 행위라는 말까지 또 나왔죠. 예, 논란이 이어지자 안 대변인은 야권 내에 있는 우려를 전달한 거라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상황은 또 다른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A급 엑스맨 아니냐며 역공에 나선 건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해서 각자 출마했는데 그 결과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으니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본부장은 어제도 안 후보를 공격했죠.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가리켜 여자 상황, 여자 황제가 집에 있다고 공격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여자 상황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집에 있다며 되받아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자, 묘하게도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부인의 이름이 같았던 건데 이 점을 이용해 안 후보가 이준석 본부장을 반격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안 후보에 대한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죠. 예, 김 위원장은 안 후보의 고집으로 단일화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친 언행을 좀 자제해달라 이러는데 누가 거친 언행을 하는데 단일 후보를 하려고 하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는데 단일화 협상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죠. 네,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처음 도입되는 거다, 뭐 아니다로 공방인데요. 국민의당은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또 박영선 후보 대 안철수, 이렇게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하듯이 두 개 문항의 가상 대결 방식으로 단일화 조사를 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 이름을 넣은 한 문장으로 질문하자는 겁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시죠.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2010년도에 두 야당 후보가 단일 후보라는 과정에서 그때 가상 대결 결정을 본 거예요. 금요일 날 단일 후보 선출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아니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규모의 정당이 제1야당을 갖다가 막 압박을 해서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보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쟁점이 된 건지 당시 상황을 좀 찾아봤거든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 김준표 후보와 신생정당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나섰는데 대략 아까 봤던 가상 대결 방식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 유시민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아슬아슬하게 단일 후보로 이기면서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인 제1야당 후보는 사라지고 기호 8번이었던 유시민 후보만 최종 선거에 나갔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문항과 질문을 놓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실감이 나네요. 네. 모레 후보 등록 시점까지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나이 41살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국가대표 은퇴 5년 만에 다시 스웨덴의 부름을 받아 화제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원더골 제조기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질라탄. 푸스카스상을 안긴 오버헤드킥을 비롯해 스웨덴 국가대표로도 62골을 터뜨리는 등 수많은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5년 전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질라탄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잠시 이를 번복했지만 발탁이 좌절되면서 대표팀과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I think Sweden they have less pressure when I'm not there because when I'm there we're supposed to win everything. 이후 LA 갤럭시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지만 이대로 내리막길을 걷는 듯했던 질라탄. 하지만 AC 밀란으로 깜짝 복귀해 올 시즌 14골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더니 5년 만에 그것도 41살의 나이에 다시 스웨덴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 신의 기환이라며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the return of the god. Do you see it that way? Of course not. The way Zlatan handles things, but he's also an excellent football player with a very good experience that we can use into the team. 때론 분에 못 이겨 경기를 망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가끔은 상대편에게도 환영을 받는 질라탄. 독불식이다. 스타팅 선발로 못 나왔을 경우 오히려 더 우리한테 자기 팀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거꾸로 돌아가는 질라탄의 시계가 국가대표로의 시간도 되돌릴 수 있을지 흥미로운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 투수죠. LG의 수아레즈가 또 한 번 완벽한 투구로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경기 전 경원호 코치 앞에서 불펜 투구에 나선 수아레즈. 동료들까지 몰려와 신기한 눈으로 지켜볼 만큼 높은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홈구장 잠실 마운드를 처음 밟은 수아레즈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첫 타자 허경민에게 안타를 내주긴 했지만 이후엔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최고 시속 151km에 달하는 직구에 예리한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두산 타자들이 보고도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김재환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운 공은 오늘 투구의 백미였습니다. 지금 뭐 던지면 스트라이크예요. 류현진 아니에요, 이 정도면? 4이닝 1피안타 무실점, 8삼진 3개에 사사구는 1개도 없었습니다. 특히 13명의 타자 가운데 9명을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는 칼날 제구력이 돋보였습니다. Pretty happy with the velocity today. Hopefully it does go up, but I think I'm just more happy that my fastball command was good today.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동안 7승 15패에 평균 자책점 4.66, 연습 경기에 2차례 등판해 6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친 수아레즈는 샌프란시스코 시절 동료 켈리와 함께 LG의 막강 좌우 원투펀치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He say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just embrace the culture and respect the coaches. 수아레즈의 가세로 지난 5년간 부산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LG는 잠실 라이벌전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규리입니다. 얼마나 멀리서 골을 넣어야 속이 뻥 뚫릴까요? 어떤 골이 취향과 맞는지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챔피언스리그 16강전입니다. 맨시티 공격인데요. 데브라위너의 왼발 슛! 그대로 골문 구석에 꽂힙니다. 맨시티를 4년 연속 8강으로 이끈 중거리포. 다시 봐도 짜릿하죠? 이번엔 골문에서 조금 멀리 가볼까요? 불가리아 리그인데요. 비가 엄청 쏟아져서 여기저기 무릉덩인데 하프라인 앞에서 창공이 골키퍼를 넘어서 들어갑니다. 빗속을 가른 기습적인 중장거리 슛. 내리는 비만큼이나 볼도 아주 시원한데요. 마지막은 좀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골키퍼가 창공을 상대 선수가 냅다 받아쳤는데 이게 와 이게 들어갔어요.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나온 엄청난 초장거리 슛. 거리도 거리인데 이렇게 발리슛으로 받아찬 건 처음 보는 장면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골이 제일 멋졌나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K리그1 수원의 이기재 선수가 승리의 쐐기를 박는 왼발 대포할 슛을 꽂아 넣었는데요. 왼발의 달인 염기훈 선수도 깜짝 놀라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 퍼지는 하루였죠. 이 절기 춘분을 앞두고 나날이 따스함이 더해질 모양인데요. 내일도 아침에 걸쳐 입은 외투가 낮 동안에는 다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오늘보다 더 올라서 서울이 18도, 광주와 경남, 의령이 20도 안팎을 보이는 등 4월 하순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기는 하겠지만 서울 등 경기 남부와 일부 중부지방 그리고 경북에서는 옅은 황사의 영향을 계속해 받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이마저도 모두 씻겨 내려갈 전망입니다. 6시 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에 내륙 지방에서는 안개도 조금 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은 더 따뜻해지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 비는 금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